네, 5월 29일 심리측정 및 평가 3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내용 외적 내적 타당도 제의 요인과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고,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 단일 사례 설계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는데, 우선 단일 사례 설계 연구가 어떤 개념인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단일 사례입니다.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일 사례를 하기 때문에 이 한두 가지 사례를 보고 전체가 그렇다라고 추정하는 데에는 조금의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단일 사례 설계의 가장 큰 단점이지만, 하지만 사실 단일 사례 설계 연구는 한 번만 하고 그걸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단일 사례 설계 연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단일 사례 설계 연구를 했겠죠. B라는 사람도 뭐 비슷한 주제를 또 하겠죠. 누군가는 또 C라는 사람도 또 그와 관련된 주제를 하겠죠. 이런 사례들이 다 모이면요, 이렇게 다 모이게 되면은 이것이 또 하나의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일 사례 설계 연구 같은 경우는 질적 연구거든요. 설문지를 막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과의 케이스를 정하고, 어찌 보면은 질적 연구가 되겠죠. 면접 연구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많은 현장에서 필드에서 우리가 이제 임상 실천에서 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 축적된 데이터를 이제 토대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뭐 특히 우리 왜 병원에 가더라도 왜 임상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항암 치료제나 아니면 또 기타 관련된 새로운 이제 의약품이 나왔을 때, 그런 경우 임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항암제를 이 사람한테 투여하고 또 저 사람한테도 투여하고, 이렇게 매번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투여하다 보면 그게 누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누적된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또 이제 뭔가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일 사례 설계 연구라는 그 설계 이 연구 방법 자체는 많은 양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뭐 앞으로 계속 일반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게 활용 가치가 낮은 연구다, 이렇게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단일 사례 설계 연구의 개념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칠판에 알코올 중독 치료 뭐 프로그램 개입 뭐 이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을 먼저 한번 상기하시고요. 머리 한번 떠올리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뭐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저는 이제 개인을 대상, 알코올 중독자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폭력 가정, 아니면은 애착 형성이 결핍된 가정, 이런 식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심리 상담 케어과, 우리 심상과에 어찌 보면은 2학년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또 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초선 단계에서 이 개입하는 게 프로그램이 개입한다 볼 수 있겠죠. 그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바로 검증하는 것이 이 단일 사례 설계 연구인데, 자 밑에 보세요. 적극적이고 실제적이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고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쵸? 왜? 현장에서 같이 만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별로 없다면은 얼마든지 자료를 검토해서 개입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바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또 저게 장점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특성에는 단일 사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이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 우리 이제 뒤에서 볼 뭐 AB, ABA, ABAB, BAB, 뭐 ABC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 상담사의 개입 전과 후의 내담자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과학적으로 바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이제 프로그램 개입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일 사례 설계 연구의 이제 장단점은 우리가 먼저 단점부터 보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례가 양적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단점으로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 개입의 각 단계마다 그 기간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의 각 단계라는 건 이 기초선 단계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개입 단계일 수도 있는데 이 개입 단계를 기간을 우리가 동일하게 못하는 이유는 결국 시간적인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제약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입 단계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발생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물론 이제 우리가 고지된 동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적 윤리 강령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윤리적으로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특히 ABA 양식 같은 경우 개입했다 처음 이제 기초선 단계 그리고 개입 단계 그리고 이 개입했는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다시 개입을 중단하는 기초선 단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ABA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난다고요. 이래 되면은 이 사람이 처음 단계에서 어떤지를 봤는데 프로그램을 개입했더니 좋아졌어요. 이게 프로그램 때문인지 제3의 요소 때문인지 알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스탑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프로그램이 여기서 끝난다고요. 이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게 끝났을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사람을 대상으로 그냥 단순 실험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윤리적 문제가 되겠죠. 뭐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거는 너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장점 한번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천 필드에서 임상적 환경에서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많은 클라이언트가 필요 없다는 거는 뭐 저걸 말을 저렇게 썼을 뿐이지 많은 클라이언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을 굳이 만들자면 많은 클라이언트를 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클라이언트를 많이 모집할 수 없는 연구 주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 환자나 우리 잘 만날 수 없는 분 그리고 뭐 장애인 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뭐 이런 경우 저기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입의 그리고 많은 클라이언트 필요해서 통계적 지식이나 이론적인 지식이 없이도 가능하다. 뭐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 이거는 양적 연구를 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SPSS 통계 프로그램 돌려서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신뢰도 점수를 보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통해서 유의 수준에 얼마만큼 있다. 우리 이런 걸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일 사례 설계 연구는 현장 필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 실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SPSS나 뭐 SAS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알 필요는 없다는 거. 왜냐 그 프로그램이 통계적인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뭐 그거를 일단은 뭐 안 해도 몰라도 된다는 뭐 그것이 굳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입의 이제 결과를 기초선과 비교하고 검토하기 용이하다. 개입의 결과는 이제 적용 개입 단계 그리고 기초선은 뭐예요? 원래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전 단계니까 서로 비교가 바로 된다 했잖아요. 그게 장점. 그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지속적인 피드백이가 왜 임상에서 실제 서로 만나고 하기 때문에 설문지 같은 경우는 무기명으로 수백 명 걸 거둬와서 하기 때문에 통계 결과가 나와야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결과를 알 수 있단 말이야. 통계를 돌려봐야지만. 그러면은 통계를 돌려보니까 이럴 줄 아는데 반대인 결과가 나오면요 연구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단일 사례 설계 연구는 처음 기초선 단계에서 이제 개입을 했어요. B 단계에서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으면요 다시 다른 걸 또 개입할 수 있거든요. 바로요. 왜? 결과를 그때그때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즉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피드백을 바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 그게 또 어쩌면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우리가 칠판에
그리면서 했던 단일 사례 설계 연구에 대한 이제 유형입니다. 자, AB 여기서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려드렸던 이 그래프 기억하시면 됩니다. Y축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게 표적 행동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는 그대로 하면은 Y축 같은 경우는 세로축입니다. 세로축 같은 경우는 술을 뭐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이게 표적 행동, 그 문제가 되는 행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틱장애 분한테 뭘 한다 그러면 틱장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틱장애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욕을 막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욕 빈도수가 또 Y축으로 이제 1, 2, 3, 4 올라가겠죠. 뭐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도벽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벽 횟수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X축 가로선 같은 경우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 작게는 1시간, 2시간도 될 수 있고, 우리 수업 시간에 1일, 2일, 3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제 X축은 이제 시간. 그래서 AB는, 자, A는 뭐냐면은 원래 모습 이상 초기 단계라 그러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입 전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 프로그램도 아직 문제는 있지만 아무 개입도 안 했는 상태. 그런 경우 우리가 A, 그리고 B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되고 개입된 정책,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B는 당연히 원래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제 B라는 프로그램을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 제 3의 요소, 말씀 우리 수업 시간에 예를 드린 대로 진짜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3일 동안 지켜봤어요. A 단계죠. 기초선 단계, 개입 전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 아버지가 첫째 날에도 소주 5병, 둘째 날에도 뭐 6병, 셋째 날은 5병 반, 뭐 이런 식으로 평균 한 5병을 먹는 사람으로 이제 뭐가 된 3일 동안 파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들어갔더니 4일째 될 때 4병, 5일째는 2병, 또 뭐 6일째는 2병 반, 확실히 이제 먹는 양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개입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프로그램을 개입하는 날 아침에 이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 아버지의 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술 먹는 아빠가 너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싫다면서 아빠가 옛날 다정한 아빠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 모습을 보고 센터에 왔는 아버지가 프로그램은 둘째 문제고 자신을 그렇게 걱정스럽게 또는 딸과의 관계 단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딸의 그 눈물 때문에 술을 자기가 막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 때문에 줄였다보다는 딸의 그 애절한 눈물 때문에 줄였다고 볼 수 있죠. 제3의 변수가 개입돼 버린 겁니다. 마침 우연하게. AB 설계는 요거를 뭐예요? 우리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밑에 ABA입니다. AB는 설명 똑같이 했고요. A는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스탑을 하는 거야. 스탑을 하고 또 3일 동안 더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술 먹는 양이 프로그램 중단했더니 아버지가 술 먹는 양이 다시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B 단계에서 프로그램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AB에서 했는데 A 단계 다시 프로그램을 스탑을 했더니 그래도 알코올 먹는 양이 계속 막 줄고 있어요. 이거는 이 치료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제3의 변수가 개입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밑에 보세요. ABA 설계 내용의 제일 밑에 두 번째, 인위적으로, 자,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중단시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계속 강조드렸단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AB입니다. 자, ABA까지 설명드렸고, 다시 뭐예요? 이 프로그램이, 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때문에 다시 스탑했더니 술 먹는 양이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진짜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B 마지막 개입을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기초선 단계를 A 두 번 했고 치료도 B 두 번 했으니까 결국에는요
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끝내니까 윤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AB 설계는. 근데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다른 연구 설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BAB입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는요, 어차피 술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몇 병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어차피 누구보다 많이 먹으니까 중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첫째 날부터 바로 술 얼마 먹는지를 바로 체크하면서 프로그램을 바로 개입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첫째 날 프로그램을 개입할 때는 아버지가 3병을 먹었어요. 둘째 날에는 2병 반을 먹었어요. 셋째 날에도 또 3병을 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평균 한 3병을 먹는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은 이제 BAB는 프로그램을 A단계 이제 스탑하는 거죠. 스탑했더니 이분이 4일째는 술을 이제 5병, 5일째는 6병, 6일째는 6병 반, 술 먹량이 2~3배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이거 때문인지 또 다른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일 때문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원래 했던 B 프로그램 다시 개입하는 겁니다. 했더니 다시 이 사람이 술 먹량이 5병, 6병에서 다시 2병, 3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요, 이 B 프로그램 개입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BAB니까 한 단계를 줄였죠. 그래서 AB의 이 어찌 보면은 처음의 단계를 생략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윤리적인 문제도 예방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개입의 효과도 증명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은 저 BAB가 완벽한 설계일까요? 저도 단점이 있겠죠. 제일 대표적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한테 왔는 이 클라이언트 내담자의 처음 상태를 내가 모르고 출발한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일단 사람이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100% 완벽한 거는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 ABCD 설계입니다. 자, ABCD 설계는 하나의 기초선 자료에 대해서 복수의 다른 이제 개입 방법이, 우리 앞에는 B가 개입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ABCD는 뭐냐면은 개입 방법이 B, C, D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감기약으로 설명을 드렸죠. 첫째 날 이 사람이 A, 개입 단계, 개입 전 단계입니다. 첫째 날 이 사람 열이 38도가 나요. 둘째 날은 39도, 셋째 날 38.5도, 평균 38.5도의 열을 지금 이 사람이 나고 있어요. 넷째 날에는요, 타이레놀을 먹는 거예요. 열이 이제 0.5도 내렸어요. 다섯째 날에 또 타이레놀 또 먹었어요. 열이 이제 1도가 내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6일째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개보린을 먹는 거죠. C 단계 다른 방법을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0.5도 내렸어요. 또 그 다음 날에도 개보린을 먹더니 이제 또 0.5도가 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날에는 또 탁세를 먹었어요. 이 D 단계. 그랬더니 열이 자꾸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 B 방법과 C 방법과 D 방법. 물론 근데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열이 막 내려왔는데 개보린 먹었더니 열이 다시 올라버렸어요. 이러면 개보린은 이 사람한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ABCD 설계는요, 개입 방법이 B, C, D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알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우리 밑에 보시면 이열 효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이 계속 나는데 3일째, 4일째는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열이 막 내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보린을 먹었어요. 열이 내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개보린 먹어서 내린 게 아니고 타이레놀 이틀 먹은 성분이 내 몸에서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그 영향 때문에 열이 계속 내리고 있지, 개보린 때문에 안 내렸을 수도 있잖아요. 먼저 먹은 약 때문에 계속 내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뒤로 넘어오면서 이열 효과 때문에 뒤에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저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 기초선 설계는 우리
복수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기초선을 아까 말씀드린 A 단계를 여러 개 둔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은 이론적으로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잠깐만요. 우리 이제 요거 마지막 챕터 내용 보시면은 이제 잠시만요. 자, 이제 마지막 5분 정도 남았는데 요것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문지 했었잖아요. 설문지는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심리를 측정하고 또 그 사람의 우울증과 자존감을 측정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면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심리상담학과 관련된 이 학문에서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뭔가를 측정 재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일단은 설문지입니다. 뭐 다른 이제 뭐 교구나 도구를 가지고도 우리가 실험을, 특히 어린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많은 또 교구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설문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그러한 설문지를 잘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설문지를 하게 되면은 일단 무기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이제 우리가 작성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성이 좋아지고 연구 결과의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작성할 때는 앞서 이제 2번 한번 보세요. 말씀드린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뭐 내가 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자존감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자존감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몇 점 정도인지, 그리고 자존감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그걸 위해서는 이 만드는 연구자가 척도만, 즉 설문지 이 척도라 그러잖아요. 이 도구만 개발하는 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상담이나 심리학 관련된 사람들 중에도 무조건 다 나와서 상담을 하고 이제 내담자와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 지지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내담자는 한 번도 안 만나고, 뭐 안 만났는데 좀 뭐하지만 내담자를 만나서 임상에서 필드에서 이렇게 내담자와 관계를 이제 라포를 만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컴퓨터 앞에서 책상 앞에서 그 필드에서 필요한 설문지를, 도구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만드는 통계학 연구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또 되겠죠. 왜냐하면은 임상 필드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임상 필드에서 내담자와 상담하고 하시는 분이 설문지까지 본인이 창의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거를 인용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가 있잖아요. 셰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이 스테이크나 뭐 굉장히 파스타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격대도 있으니까. 근데 그 셰프가 엄청난 이제 이 스테이크를 요리를 하는 셰프가 소를 직접 키우던가요? 아니면은 뭐 이 파스타 요리집에 가더라도 이 요리사가 직접 이 밀을 재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샐러드 바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채소나 과일들을 거기 있는 뭐 정황상 다 키워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설문지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척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설문지를 그래서, 근데 만들어진 설문지를 예를 들어서 자존감은 누가 만들었고 인구사회적 조건 누가 만들었고 이게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설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다양한 내 연구에서 하나만 설문지 한 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강의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석박사 논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석사는 보통 한 대여섯 장, 박사는 보통 한 10장, 8장, 10장 되거든요. 물론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요, 척도가 우리가 설문지 하면 매우 그렇다 아니다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척도가 보통 한 7, 8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7, 8개를 한 명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자존감은 누가 만들고, 또 뭐 애착 형성 누가 만들고,
또 이 사람의 우울증 지수는 누가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조합이 잘 돼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우리가 그냥 좋은 재료라고 한 솥에 다 넣어버리면 이게 맛있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가장 적절한 재료를 적절하게 섞어야 되잖아요. 그 섞는 게 결국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설문지를 잘 만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구자는요. 일단 그렇게 일단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사전검사 설문지를 만들 때 대처 결과 설문 항목씩 유의해야 될 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